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156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의 왜 저렇게 방정이신지 저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탈곡기에서 이장역을 맡고 있습니다. CF 스탄이신가요? 네. 우울합니다.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청년회장 이봉활동가입니다.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 예, 어제 진짜 점심 먹고 삘 받아가지고 우리 PD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해봤는데. 근데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둘로 나눠집니다. 예. 너무 대단하다. 어떻게 예. 이렇게까지 하냐 예. 이런 게 있고 한쪽은 못 인권 듣겠다. 침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사람한테 이런 걸 시키냐. 불쌍하다.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반응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역시 셀럽은 다르다. 무슨 소리야, 셀럽이어서 그런 게 네. 아니고 너무 충격적인데요. 네, 광고는 원래 셀럽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지. 아무튼 간에 제가 모닝술을 먹고 한 번 더 도전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PD가 지금 현재로도 충분하다면 더 녹음을 해줄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아무튼 광고를 들으시고 한 명이라도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 우리 회원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박재선 부장은 어찌나 놀려먹는지 영상도 만들고 지울 거라 그랬더니 냅다 페이스북에 또 공유를 한 번 더 했더라고요. 아무튼 난리들입니다. 네, 원래 모든 컨텐츠는 영상으로 만들어야 네. 효과가 2배가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돌마고 소식 듣고 오겠습니다. KBS 한국방송 네, 전국 언론 노조 KBS 본부의 정수영 공추위 간사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이 계속 빠른 조치를 요구하는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강규영 구여권 이사 그리고 그 외에 이사들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는 집회 및 행사들 준비가 돼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네.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강규영 처벌 촉구 집회가 있다 그러는데 어디서 열리는 겁니까? 예, 지금 강규영 교수가 재직 중인 명지대학교 앞에서 오늘 집회를 열 예정이고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강규영 이사의 경우에는 감사원에서 그 사적 이용 또는 사적 이용이 의심되는 액수가 총 1,7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애견 카페에서 쓴다든지 또는 뭐 그 동호회 회식비로 냈다라든지 네. 또는 이제 개인적인 뭐 배달 식사비. 참 입에 올리기도 구차하죠. 예, 그런데 쓴 돈이 지금 확인된 것만도 액수가 300만 원이 넘거든요. 이게 1,700 죄송합니다. 이게 1,700만 원이 감사원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유용의 액수인가요? 감사원이 발표한 금액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액수는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 네. 사적으로 유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 도저히 이거는 어떻게 해명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금액. 확인된 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누가 봐도 이거는 업무에 관련성이 있다든지 또는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소명을 못했다든지 이래서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매우 확실해 보이지만은 확인됐다고 보기까지 약간 덜 미친 이런 액수가 있는데 그 액수를 합쳤을 때 강규영 이사가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감사원이 적시한 금액이 1,709만 1,046원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확실한 건데 어마어마하군요. 강규영 이사가 이를테면 이런 식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애견 동호회 회식비 87만 8천 원. 또 집에서 39차례 걸쳐서 배달음식 시켜 먹고 76만 원. 그건 뭐예요? 이건 또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우리가 배달음식까지 법인카드로 그럼 결제를 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애용하는 음식점이 따로 있더라고요. 황당하네요. 그리고 뭐 김밥, 햄버거 이런 패스트푸드류는 누구랑 같이 먹을 수 없는 혼자 먹는 음식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도 물 쓰듯이 법인카드로 써서 47만 원
모두 152차례에 걸쳐서 개인적 14위 엠너비 구입비로 94만 원 썼고 그래서 여기다가 또 KBS와 전혀 무관한 개인적인 해외여행하면서 바꿔 쓴 것도 있고요. 네. 이렇게 확인된 금액만 327만 원이 넘고 또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뮤지컬, 영화표, 콘서트 공연 관람권 이렇게 누가 봐도 KBS 업무와 무관해 보이는데도 쓴 돈이 300만 원이 넘거든요. 좀 황당합니다. 사적 유용으로 의심되는 금액만 1,38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이렇게 강규영 이사가 부당하게 해서 업무 추진비가 모두 합쳐서 1,709만 원에 이르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마당에도 그 이사 임기를 계속 붙들고 있다는 것도 참 어처구니가 없고요. 저 같으면은 이런 결과 나오면 부끄러워서 바로 이사 부끄러워서라도 사임할 텐데 그렇죠. 예. 이분에게는 저랑은 좀 다른 마인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명지대에서 네. 뭐 조치를 하겠다, 뭐 징계위를 열겠다 이런 입장이 있었었는데 지금 아무런 변화나 무슨 조치가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명지대학교가 또 저희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예. 이 정도 지경에 이른 사람이라면은 그리고 그동안 학내에서의 무리 또 학교 외에서 애견 동호회에서 비리 의혹을 제보했던 분들에 대한 분단 인신 공격 또 그 애견 행사장 도구쇼 행사장에서도 행사 진행을 방해할 정도로 이 제보자들과 마찰을 빚고 예. 심지어 경찰서에 업무 방해로 지금 고발 조치까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예.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학내에 무리를 빚었으면 마땅히 명지대학교가 스스로 결단을 해서 네. 징계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아직도 명지대학교가 구체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소집했다 또는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는 소식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명지대학교가 이렇게 강규영 이사에 대한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지 일단 답답하고요. 예. 저희로서는 계속 명지대학교 앞에 가서 이제는 더 이상 당신들이 봐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 네. 감사원의 그 조사 결과는 공신력 있는 행정기관의 조사와 또 청문과 여러 절차를 다 마무리한 것이기 때문에 네. 명지대학교 스스로도 감사원의 그 처분 통보서를 오면 그것을 보고 뭐 인사위원회 등을 뭐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온 바가 있거든요. 네. 따라서 명지대학교는 더 이상 이제 눈치 볼 것 없이 강규영 이사를 인사위 징계 절차를 거쳐서 해임 이상의 조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신속히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지금 KBS 방송행이 벌써 오늘로 87일차인데 맞습니다. 이 사태를 해결해야 될 열쇠가 지금 방통위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일정 부분 명지대학교 학교 측에도 넘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방송 파행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책임감에서라도 명지대학교는 이제 신속히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예. 실제로 명지대가 강규영 이사를 이제 해임 이상의 징계를 확정할 경우에는요. 예. 현행 방송법 규정상 그 순간 KBS 이사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렇죠. 자격이 안 되는 거죠. 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은 파면의 경우에는 5년, 예. 해임의 경우에는 3년간 KBS 이사가 될 수 없다라고 맞습니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명지대학교에서라도 빨리 강규영 이사에 대해서 자신들의 학교 소속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를 빨리 진행을 해서 예. 해임 이상의 중징계, 해임 또는 파면의 중징계를 내리면 이제 더 이상 KBS 방송 파행 사태가 지속될 이유가 없죠. 네. 그러면은 새로이 이사가 와서 고재원 사장을 싸고 돌던 이제 구이노 이사 외 해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고재원 사장의 해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고비를 넘는 것이기 때문에 명지대학교는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예. 오늘 저희 조합원들이 명지대학교 정문 앞에 몰려가서 네. 이런 저희의 뜻을 담은 그런 집회를 좀 열 예정입니다. 예. 오전 11시부터 집회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예. 근데 사실 지금 여러 번 명지대에 가셨지만 학교 앞에서 그 집회를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혹시라도 학생들에게 방해될까봐. 근데 또 네, 그래서 저희들이 총 2차례를 하려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학내에서 예.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해서 그 학내에 있는 강경대 열사 추모사업회 등과 예. 또 이제 뭐 민주동문회 이런 그 학내 단체들의 그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행사를 했었고요. 네. 두 번째 지난번 이제 교문화 집회 때는 예. 각별히 이제 그 대학 본부 안에서 들리는 소음의 정도가 그렇죠. 어느 정도인지를 예. 다 귀로 체크해 가면서 학생들의 강의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 각별히 소음이 나지 않도록 조심을 했었고 예. 그래서 뭐 학교나 학생들에서는 특별히 반발은 없었습니다. 예. 그게 조심스러우면서도 사실 지금 이 강규영 이사의 어떤 일탈이라 그럴까요?
이 황당한 행태를 좀 학생들이 알 필요가 있는데 혹시 우리 명지대 학교 학생들하고 함께 기자회견 하셨을 때 굉장히 조합원 여러분들보다 KBS 상태를 더 잘 알고 있어서 화제가 됐던 학생분이 한 분 있지 않습니까?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예, 임재우 대표라고 그 강경대에서 추모사업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학생분인데, 예. 이분이 저희들보다도 더 KBS가 그동안 8년간 어떻게 몰락해왔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꿰뚫어보고 있어서 깜짝 놀랐고요. 강경 교수는 정말 믿을 수가 없게도 김밥 천국과 맥도날드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작 2,500원짜리 김밥 한 줄 사는 데에도 아무 거리낌 없이 국민들의 수신료를 사용한 것입니다. 어떻게 횡령이란 걸 해도 이렇게 치졸하게 할 수가 있는지 이제는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강규영은 모욕죄로 고소를 할 것이 아니라 본인 자체가 우리 명지학우들에 대한 엄청난 모욕임을 똑똑히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학생들도 이제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강규영 교수가 더 이상 명지대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의심스러운데 학교 재단 측은 또 학교 그 본부 측은 더 이상 자고우면하지 말고 빨리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통위도 가셨죠? 방통위 앞에도.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2시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는 과천 정부종합청사 정문 좌측 인도 앞에서 집회를 열었는데요. 전국 조합원들이 많이 모이셨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올라오신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 부산, 대구, 또 광주, 전주, 또 뭐 충주, 대전, 춘천, 강릉, 제주도에서도 총 10개 저희 KBS 본부 노조 지부에서 조합원들이 비행기로, 버스로, KTX로 속속 환경을 해서 과천 정부종합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건물이 바라다 보이는 그 청사 정문 좌측 담벼락 앞에 인도에 몰려들었는데요. 그러면은 거의 인도가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좁습니다. 꽤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 몇 명이나 모이셨습니까? 거의 한 1,000명 정도를 숫자를 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꽉 채웠겠네, 인도를. 그래서 인도를 가지고는 도저히 그 많은 인원들이 설 수가 없어서 경찰과 현장에서 이제 조율을 해가지고 차로 한 개를 폴리스 라인을 통해서 확보를 해서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차로 한 개 가지고도 안 되더라고요. 거기가 좁아요, 거기가 인도가. 그래서 차로를 2개를 열어서 그래서 겨우 이제 인원들이 다 그 자리를 채워서 집회를 했고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저희 이제 성지호 위원장을 포함해서 여러 발언자들이 촉구를 했죠. 즉각 비리사를 해임을 해라. 특히 지난 9년간 방송사들이 정권에 유린당하면서 처참하게 망가진 동안에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에 있는 직원들 또 간부들은 과연 뭘 했느냐. 당신들이 그동안 저지른 잘못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줄 아느냐. 이제는 속죄하는 마음에서라도 신속히 이 사태 해결에 한 몫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거쳐봤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감사원 처분을 이행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군요. 굳이 왜냐하면 감사원의 절차의 과정에서 이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당사자들에 대한 청문 절차라고 하죠. 당사자들이 무엇가 억울한지에 대해서 가서 해명을 해봐라. 라는 청문 절차를 이미 다 거칩니다. 그렇죠. 감사관들한테. 두 차례씩 감사원 감사 담당 직원들이 이미 2차례씩 다 소명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본인들의 해명을 듣는 절차가 이미 완료가 됐다는 뜻이죠. 그럼 방통위는 소명 절차가 없어도 되는 겁니까?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해본 결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감사위원들이 어떤 합의제 의결기구를 통해서 이 보고서를 채택을 했지 않습니까? 이미 모든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와 당사자들의 소명과 합의제 의결기구를 통한 의결 절차적 흠결이 전혀 없는 그 감사 결과이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추가로 조사를 한다거나 소명을 드려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고요. 그렇군요. 감사원 조사 결과를 그냥 이행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임면권자인 대통령에게 감사원의 조치 통보에 따라서 저희는 해임을 제청합니다. 라고 해임을 올리기만 합니다. 단 이제 감사원 보고서에서 누구를 해임하라고 적시가 안 돼 있으니 해임 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미 공무원 복무규정을 통해서 300만 원 이상의 공급 사적 유용이 드러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해임 등의 중징계를 취하라고 나와 있는 상황에서
1,700만 원씩, 뭐 2,800만 원씩 국민 수신료를 청구한 것이나 다름없는 이 사실이 드러난 이사들에 대해서 해임을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방통위는 더 이상 좌고우면할 거 없이 빨리 이제 해임 제청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김석진 위원의 경우에 예. 정권의 모범 표적 감사라는 진짜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계속 펴고 있는데 예. 이런 정치 공방식, 정치 공세식의 근거 없는 그런 마타도 같은 주장에 휘둘려서 중요한 결정을 미룬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요. 예. 또 지난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린 자리에서 이호성 위원장이 이제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당사자 모두에게 소명을 들어보겠다고 했는데 이 점도 사실 매우 불만스럽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소명의 절차는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감사원에서 10명 전원에 대해서 직접 면접 조사를 통해 소명을 다 들었는데 불필요한 시간 낭비라는 생각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과거에 정현주 사장을 감사원이 해임시켰던 전례를 떠올리면서 왜 당사자 소명을 추가로 듣지 않았느냐라는 주장을 하실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바뀌었습니다. 규정이 바뀌어서 바뀌었어요? 그때랑 감사원과 같은 그런 국가기관의 어떤 조사와 소명을 들었으면은 추가로 어떤 청문 절차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규정이 삽입이 됐어요. 예. 어떻게 보면 정현주 사장을 그렇게 불법적으로 해임한 데 대해서 뭔가 사후적 조치를 취한 것 같은데 그게 지금에서는 오히려 더 해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방통위는 이런저런 그 사정을 종합했을 때 또 방송 파행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며 그동안 이번 법인카드 비비 외에도 이들 적폐이사들이 KBS 이사회로서의 구실을 못하고 고대영이라고 하는 최악의 그 인물을 사장으로 수장 앉히고 또 각종 전횡과 방송 파행 등을 방치하고 묵인하고 비워야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점들에 대한 걸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더 이상 방통위는 쓸데없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할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해임 제청을 해서 이 사태 해결을 좀 열쇠를 쥔 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KBS 본부 노조가 보시기에는 법적으로 방통위가 소명 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가 없다. 곧바로 감사원의 그 건의를 이행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검토하신 게 그럼 어떤 법인가? 방송법인가요? 아니면 일단 감사원 법이 있고요. 감사원 법이군요. 예. 예, 또 행정절차법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네, 그런데 행정절차법과 동법 시행령을 보면은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이라면 해임 같은 것이죠.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 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상. 전형적으로 지금 상황에 해당하는 그러네요. 보고요. 따라서 방통위는 무슨 소명이라든지 뭐 사전 통지라든지 이런 거 다 생략하고 누구를 해임할 것인가만 결정을 하면 된다고 그렇군요. 봅니다. 감사원이 거의 한 달간 그 감사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래 너무 너무 오래 이루어져가지고 저희가 한동안 기다리기도 했었는데. 예, 오래 걸리기도 했고요. 또 실제로 현지에 나와서 15일간 조사를 또 했습니다. 7명을 투입해가지고요. 면접도 했었고. 그래서 면접도 했고요. 그래서 행정기관이 이렇게 사법 절차에 준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소명 기회와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추가로 뭐 소명을 하니 많이, 선물을 하니 많이 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인 셈이죠. 그렇죠. 무슨 의미인지 법으로도 알겠습니다. 필요가 없다고 해놓은 것을 굳이 또 한다는 얘기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KBS 현 경영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고대영 사진이 또 나갔네요. 좀 폭하게 나가시는 것 같은데. 고대영 사장과 그 주변 인물들의 흘러나온 얘기를 들으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렸습니다. 이거 왜 가신 거예요, 또 일본은? 이제 일본에 가는 거는 이제 명목상 NHK와의 방송 관련 뭐 협조 회의를 위해서 한다고 하고요. 최근에 듣기로는 이제 일부 고위 임원급 간부들이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걱정하지 마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렇게 빨리 해임을 하지 않는다, 이사들은. 강력한 믿음이 있군요. 평창올림픽 때까지는 해임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 그때까지 잘 차질 없이 일하자. 뭐 이런 희망 고문도 이 정도면 중증인데 이걸 뭐 행복회로라고 해야 할지 뭔가 하여튼 자신들이 믿고 싶은 바를 아무 근거 없이 믿어버리는 그런 특징을 심각한 중증에 이른 것이 아닌가 보이는데. 아니 그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평창올림픽까지 유지를 해도 문제고.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방통위가 이사를 쉽게 해임하지 않는다. 라면서 자신들 나름의
어떤 착각이랄까 망상에 빠져 있는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일본행을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제 명목상은 이렇습니다. NHK와 KBS의 방송 협력 회의를 하는데 예. 이게 목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이제 일본 도쿄의 NHK 본사에서 회의를 연다는 거죠. 근데 이 양사 대표자 회의에 고재원 사장이 참석을 해서 예. 무슨 뭐 양사가 재난방송 협력을 강화한다. 뭐 시상 전문기자 인력을 교류한다. 예. 뭐 이런데 의제를 놓고 논의를 한다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한가하게 뭐 재난방송 매뉴얼 가지고 얘기할 때니까 본인이 이 사태를 빨리 해결을 해서 예. 평창올림픽과 그동안 누적된 방송 파행으로 망가진 방송을 복구하는 게 먼저지 한가하게 무슨 양사가 인력교류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까? 이건 뭐 예. 납득할 수가 없고요. 심지어 더 놀라운 사실은 저희들이 이 고재원 사장의 일본행에 대해서 알아보는 와중에 네. 이 사실을 굉장히 쉬쉬하면서 숨겼더라고요. 왜 숨겼을까요? 네, 숨기고 저희가 또 여러 군데 정보원들이랄까 저희 도움 주시는 분들에게 알아봤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고재원 사장은 안 오고 그 밑에 본부장만 오다더라. 아, 진짜.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도 있고 이 정도로 이제 사내조차도 자신들이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닌가. 야, 대단하네요. 주변 인물들에게조차도 말을 못하고 숨어서 밀실 출장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처구니가 없고요. 이거 진짜 어이없네. 일본에 가서 뭐 무슨 회의를 대단한 거 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그리고 NHK도 좀 답답합니다. 이게 끈떨어진 게 뻔한 사장 앉혀놓고 무슨 교류를 합니까? 이 사람 나오고 나면 그 사람 한 말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NHK에 저희는 사실 NHK 쪽에다가도 지금 고재원 사장이 누군지 알고 있느냐. 이 사람하고 회의를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좀 알고 하면 좋겠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할 생각이고요. 예, 잘 모를 수도 있죠. NHK 입장에서는. 근데 NHK 정도의 또 서울에 NHK의 특파도 있고. 아, 그렇군요. 여기서 기사를 보는 기자들이 있을 텐데 뭐 모를 거라고 보진 않고요. 어찌됐든 NHK와의 뭐 교류를 명분 삼아 또다시 해외 출국하는 고재원 사장 모습이 참 참담하고 지난번 중국 출장 때 그렇게 망신을 당했으면서 또 이번에도 무사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좀 마음의 각오를 하고 나가기 바랍니다. 아니 저번에 중국 가셨을 때도 중국에 있지도 않은 조합원을 봤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헛것을 보시고 이번 일본에서도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좀 저희가 궁금한데 아무튼 이제 일본 가실 상황은 아닌데 일단 알겠습니다. 어제 한국 방송대상 시상식이 있었는데 박성주 PD께서 수상 소감으로 고대영 사퇴를 요구했다고.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예, 좀 상황을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박성주 PD가 임진왜란 1592라고 해서 팩추얼 드라마. 네.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 장군, 또 도요토미 히데요시, 또 중국의 당시의 장수 이런 역사적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3국이 공동으로 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스케일도 크고 박진감 넘치는 그런 화면을 선사했던 원작이죠. 근데 이 프로그램이 방송 대상을 수상을 했고 박성주 PD가 이제 공동 제작을 했던 PD 프로듀서인데 어제 한국방송학회가 선정한 방송 대상으로 상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방송 대상 시상식장에 박성주 PD가 수상 소감을 발표를 하러 갔습니다. 우선 이제 임진왜란 1592에 함께했던 제작 스태프들, 배우들 그리고 저희 프로듀서였던 김종석 팀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저희 KBS 해노조가 지금 파업을 한 지 87일째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가볍진 않네요. 지금 공영방송 KBS의 공정성, 신뢰도 이런 것들이 땅에 떨어진 지 오래되었고 여전히 비리 이사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빨리 KBS가 정상화돼서 국민들의 사랑받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KBS 사장님, 진정 KBS와 KBS 후배들을 사랑하신다면은 그리고 KBS 미래를 생각하신다면은 하루빨리 사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생각. KBS 사장에 대한 사퇴를 시상식장에서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박수를 많이 받으셨겠어요? 어제 시상식장에서. 예, 당내가 떠나갈 때 박수를 받았고요. 거기 나와 있는 분들도 아는 거죠. KBS 상황이 어떻고 이분이 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근데 어제 시상식장에는 고재원 사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점도 참 어이가 없는 대목인 거지. 방송협회 수장이 누굽니까? 고재원 사장이거든요. 이거 그것도 재밌네요.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방송협회가 시상을 하는 그리고
1년에 딱 한 번 가장 영예로운 그런 프로그램 네. 만든 사람들에게 수상한 영예로운 자리에 회장이 안 나간다는 게 말이겠습니까? 이미 본인의 식물 사장이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로 셀프 인증하고 있는데 예. 방송 예산 시상식장에 방송협회장이 안 나왔다는 건도 아마 역대 처음 있는 일이 아닐까. 예. 전무후무한 일로 기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식물 사장의 식물 협회장이네요. 이렇게 모든 직함을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제 뭐 예. 길어야 명줄이 길어야 뭐 한 달 반 남짓밖에 안 남은 회장인데 네. 빨리 좀 나가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임진왜란 159를 보셨을 거예요. 이게 KBS 팩추얼 드라마가 저는 굉장히 애청자입니다. 그 임진왜란뿐만 아니고 다른 역사적 사실에도 KBS 1에서 팩추얼 드라마가 많이 방송됐었어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예. 봤었는데 이제 역사뿐만 아니고 KBS가 얼른 정상화가 돼서 역사뿐만 아니고 예, 역사뿐만이 아니고 KBS 자체의 팩추얼 드라마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예, KBS가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고 얼마나 그 고통과 순환의 역사, 방송 장악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드라마, 정말 팩추얼 드라마를 정상화 이후에 빨리 만들 수 있기를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오늘 또 다양한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저희 내일 또 좀 반가운 소식이 있어야 될 텐데 방통위 또 반가운 소식 한번 기다려보면서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네, 그럼 곧바로 이어서 MBC 소식을 좀 전달해드릴게요. 어제 MBC는 다 끝난 거 아닌가요? 다 끝났는데 기행이 하나 드러난 거죠. 뭐요? 어제 아주 영상까지 해서 아주 재밌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물론 MBC 본부에서도 뉴스를 이렇게 제작을 했지만은 김장겸 사장, 백종문 부사장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물러난 경영진, 물론 지금도 좀 몇 명이 남아 있지만 그런 분들이 휴대폰을 하드디스크 파쇄기로 급하게 파쇄한 정황이 드러난 거죠. 핸드폰을 자기네가 쓰던 걸. 그거를 MBC 본부가 영상을 올렸어요. 그거 어디서 어떻게 입수하셨는지 굉장히 놀라운데 한번 물어보고 싶기는 한데 백종문 부사장이 자기가 쓰던 핸드폰을 하드디스크 파쇄기에 집어넣어서 파쇄를 하고 그거를 열어서 확인까지 하는 영상을 공개했어요. 세상에. 어떻게 입수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그 영상이 찍힌 날짜는 언제예요? 최근인 거예요? 아니죠. 고용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조사가 있기 직전에. 증거인멸이죠. 야, 이거 정말 재질이 더럽네요. 네. 저는 하드디스크 파쇄기라는 걸 처음 봤어요. 근데 그게 진짜 무서운 게 종이 파쇄기를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우리 사무실에도 있고. 정말 놀라운 게 그게 핸드폰을 딱 열고 핸드폰을 탁 넣고 문을 닫은 다음에 버튼을 누르잖아요. 두두두두두 하면서 엄청 큰 소리가 나고 한 몇 초 있다가 우리 종이 파쇄기처럼 이렇게 꺼내 보면은 핸드폰이 파쇄된 종이처럼 돼 있어요. 진짜 이렇게 막 갈라져 있어요. 형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복구를 할 수 없게. 이야. 와. 무슨 짓을 했길래 아이폰 써서 그거 다 아이클라우드. 아쉽게도 백종문 부사장의 핸드폰은 삼성이었습니다. 물론 삼성도 아이클라우드 같은 기능이 있긴 한데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휴대폰 자체의 모든 기록들, 그 자체적인 하드디스크들, 하드웨어들은 완전히 파쇄가 된 거죠. 야, 대체 뭘 지우고 싶었을까? 그 정도 되면은 도둑이 제발 저리지 않고서야.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너무 수상한데요. 이게 백종문 부사장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랬다는 거예요, 경영진이. 다 입을 맞췄구나 또 하기 전에. 김장겸 전 사장은 8월 14일 부당노동행위 피의자로서 소환이 입각하자 자기 2달밖에 안 된 스마트폰을 분쇄하라고 비서한테 지시합니다. 실무자가 왜 멀쩡한 새 스마트폰을 부수냐, 지급받은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라고 얘기했더니 임원 결정사항이니까 따르라고 강압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S8을 아이폰 7 플러스로 바꿉니다. 그런 다음 2달 뒤에 또 이때는 뭔가 자기도 뒤늦게 깨달았는지 파쇄를 하지 않고 원래 갖고 있던 새 아이폰 7 플러스는 집에 갖고 가고 아이폰 6 중고 기기를 어디선가 구해와서 교체를 합니다. 기기 교체 그리고 통신사를 교체합니다. 최기화, 오정환 이 두 사람 김장겸과 같은 달자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김도인 편성제작본부장, 김성근 방송인프라본부장, 윤동열 미디어사업본부장. 자, 이 사람들은 8월 17일과 23일, 29일에 역시나 최신 스마트폰을 2달 또는 4달밖에 안 된 스마트폰을 일제히 다 다른 기기로 교체해서 받아갔습니다. 김영국 위원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조직적 증거인멸 교사입니다. 증거인멸을 다른 사람한테 시켰을 경우 이 사실이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라고 헌법 제155조에 나와 있습니다. 구속 수사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증거인멸입니다. 이들은 이미 연쇄적으로 일제히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모의하고 증거인멸을 자기 직원한테 교사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지금 재판 아니고 계속해서 검찰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죄목이 하나 더 추가될 것으로 지금 보이는 정황이고. 이런 위험한 사람들은 가둬놓고 조사해야 되는. 그래서 맞아요. 딱 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MBC 본부가 지금 성명을 낸 것이 이것 봐라. 지금 검찰이 지금 조사 중인데 이건 구속 수사해야 된다. 그렇죠. 예. 구속을 요구했던 그런 정황입니다. 근데 증거인멸이 그 구속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어떤 사유거든요. 그죠. 증거인멸이. 도주와 그 증거인멸.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검찰이 또 구속을 하지 않는다면 조금 법원이 사실 이거를 계속 검찰이 아니죠. 법원이 아무튼 조금 또 난감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MBC 같은 경우에 지금 정상화 작업이 왜냐하면 경영진이 이미 해임이 됐고 이사진도 교체가 됐기 때문에 정상화 작업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와중인데 MBC 파업을 지지하면서 생계를 포기한 분들이 있어요. MBC 계약직 여러분들이죠. 여러 부문의 계약직. 네. 우리가 그동안 좀 소식을 많이 들었지만은 작가분들도 계셨고 아니면은 그 뉴스 읽어주는 리포터분들도 계셨고 이런 계약직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분들이 다 파업을 지지하면서 나는 더 이상 이런 MBC에서 일할 수 없다면서 생계를 포기해버리셨잖아요. 네네네. 이분들이 어제 지금 MBC 사장의 신임 사장의 공무원 13분들께 일종의 공식 질문서를 보냈어요. 발표했어요. 우리와 같이 힘들었던 이렇게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MBC 내부의 지금 수많은 비정규직 문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정말 필요한 질문인데요. 그리고 이제 정책 발표가 있을 텐데 꼭 그 부분에 대해서 공약이나 정책을 가지고 나오시길 바란다 하는 뜻을 전달을 했습니다. 네, 네. 이거는 사실 정말 누군가 반드시 대답해야 되는. 맞습니다. 네, 사장이 되려고 하는 자라면 반드시 대답해야 될 네, 맞습니다. 13분이 정말 사장이 되고자 한다면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참 뜻깊은 뭐랄까 입장이었습니다. 이게 MBC뿐만이 아니고 사실 모든 방송사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MBC 신임 사장 이번에 되시는 분이 정말 선도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셔가지고 다른 방송사에도 좀 이런 문화가 전파될 수 있도록 그래서 MBC가 MBC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방송계의 어떤 잘못된 관행 전체를 좀 선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MBC가 원래 그런 방송사 아니었습니까? 네. 그랬나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그 탐사 보도에서도 사실 굉장히 선도적이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잖아요. 그래서 MBC가 좀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KBS MBC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마고 박해는 여기서 끝. 네, 오늘 미디어 스크랩 시작해 볼까요? 오늘 미디어 스크랩 자 일단은 봉우 씨가 아까 어제 우리 방송법 그 논의 있었잖아요 국회에서 그 이야기부터 해주시죠. 예, 방송법 개정안 이게 지금 저희도 뭐 자주 다뤘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조금 뜸했는데 이게 사실 태풍의 눈입니다 지금. 뭐라 할까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모든 KBS, MBC 정상화를 비롯한 모든 그 방송 관련, 방송 언론 관련 정상화 이 조치를 그러니까 일종의 적폐청산을 방해하고 있는 가장 큰 수단 중에 하나가 지금 방송법 개정입니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 자기네들이 반대했던 방송법 개정안을 갑자기 들고 나와서 이걸 이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금 원구력을 부리고 있죠. 그래서 뭐 그런 전후 배경과 지난 방송법 개정안의 문제점 이런 점은 저희가 저번에 한번 특집으로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굳이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방위라고 부르죠. 국회 과방위가 다음 달 15일 그러니까 12월 15일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 그리고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 이 두 개의 법안을 심사했어요. 법안 심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방송법 개정 절차를 일단 국회가 밟고 있는 거예요. 네.
강효상 의원, 추혜선 의원뿐만 아니고 지금 다른 곳에서도 여러 대안들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펼쳐질 텐데 지금 법안 소위에서 이제 두 가지 추혜선, 강효상 의원 두 가지 안을 심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야에서 몇 차례 논의를 했는데 뭐랄까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사용자와 노동자, 그러니까 사용자와 종사자의 수를 동일하게 편성해서 노사 동수 편성회를 꾸려야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거의 뭐 죽여라. 네. 나를 밟고 가라. 아무런 여지 없이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그들이 내세우는 주장이 뭔지 아시죠? 네. 노영 방송이 될 것이다. 아니 동일한데 왜 노영 방송이야? 몰라 나는. 한 명의 노동자는 두 명의 경영진 역할을 하기 때문인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노영 방송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모순적인 용어예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이미 노영 방송이에요. 왜냐? 방송사는 다 방송계에 일하고 있는 분들이 만들어요. 이분들이 말하는 사용자 측은 실질적으로 실무자가 아니에요. 이미 노영 방송이야. 이 말이 이상하잖아요. 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동수인데 무슨 노영 방송이야. 그리고 사용자가 절반이 들어오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또 이제 민주당도 완전히 반대의 의미에서 또 양보의 여지가 없죠. 도대체 무슨 노영 방송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상식적이네요. 이런 식으로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서 네. 앞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또 법안소에서 심사를 하고 이제 법안을 또 상정할 거 아니에요? 네. 상정하면 또 상임위에서 이게 치열하게 이제 논의가 이루어질 텐데 네. 아마 이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부분에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민원연도 여러 가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어차피 민원연의 의견을 주시는 여러 전문가들도 사실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노사동수편성위원회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법 개정안이 이게 아시겠지만은 KBS MC 공영방송 이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 아주 예민한 문제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치권의 입김을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는 지금 KBS, MBC 구성원들의 또 요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방송법 개정안이 앞으로 방송 자유, 언론 자유 그리고 공영방송의 어떤 방송의 질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한국당이 이렇게 어그로로 끌고 있으면 근데 사실 참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모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자유한국당이 노영방송이라는 이런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하면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여론을 내주셔야 됩니다. 네. 정말 여론을 강하게 내주셔야 됩니다. 예. 앞으로 저희도 관심 가지고 여러 가지 행동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민원연도 지금 안을 준비하고 있고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현재 제안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수정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국회 입법조사처에 좀 내놓은 상태입니다.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아마 의원을 이제 그 대표 발의할 의원을 정해서 저희도 누군가의 안으로 내지만 저희의 그 방송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촛불방송법 또는 이용마법으로 얘기해서 이용마 기자가 주장하는 공영방송 사장을 국민이 뽑자,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자라는 내용을 가장 구체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편성위원회나 이런 부분은 사실 가장 세게 저희들이 일단은 내놓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그 미디어 스크랩이요. 두 번째 소식으로 미디어 오늘 보도에서 보면 유난히 그 삼성 관련 보도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사실은 조선일보 등에서 그러니까 보수 언론들에서 이재용 미담을 보도를 하거나 또는 지금 이건희 차명 계좌가 발견됐잖아요. 그 추가로 더 발견됐는데 이것을 보도하지 않거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성을 띄워주기 위해서 미담 보도를 발굴하거나 삼성이 불리한 내용은 보도하지 않거나 그리고 그 와중에 발견된 것은 삼성 광고였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네. 근데 미담이 뭐가 있어요? 구치소 미담 이게 구치소 구치소 미담이에요. 구치소에서 네. 무슨 책을 읽었네. 뭐야? 역시 그런 게 많더라고요. 진짜 그런 거예요. 일단 27일자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서요. 그 한마디로 이게 제목이 뭐였냐면 서울구치소 독방 이웃이 전한 이재용 부회장 인격.
이런 내용이었는데 장난 아니다 진짜. 그러면은 옆 독방 옆에 있는 수감자를 취재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 진짜 대단하시다. 예. 옆방에 이웃이 왔네요. 얘기 들었어요. 제 동생도 그렇게 갔는데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힘내세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지냈던 A씨에게 건넨 위로의 말. 이게 지금 내가 말한 게 옆방에 이웃이 왔네요. 이게 이재용 부회장이 그 수감자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단독이라는 거잖아요. 단독이에요. 네. 조선일보 단독입니다. 언제 됐어 이것도. 자, 조선일보는 최근 출소한 A씨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바로 옆 독방에서 생활했던 이재용 부회장의 구치소 생활을 들었다면서 이 부회장이 자신의 가족 이야기까지 하면서 주변 사람 아픔을 위로하는 모습에 감동했다는 A씨 발언을 정했습니다. 진짜 대단하시다. 대단해. 진짜 다시 태어난다면 진짜 이재용이 되고 싶다. 아, 진짜 숨만 쉬어도 이렇게 칭찬해봐. 그러니까 아니 지금 범죄자 그리고 이 부회장은 이후에도 변호사 접견 등을 위해서 독방을 나설 때 A씨에게 힘내시라고 하면서 배식구로 음료수나 감 등을 넣어줬다고 배가 한다. 불렀구만. 배가 불렀어. 근데 너무 웃긴 게 감은 껍질이 깎여 있었는데 A씨는 이 부회장이 식빵 자를 때 쓰는 칼로 직접 깎은 것 같다고 했다. 이봐 이렇게. 완전 5살짜리 애기가 뭐 이렇게 할 때마다 칭찬받는 것처럼 칭찬하고 있어. 조선일보가 이재용 부회장의 엄마인가요 지금? 아빠인가요? 아 보도가 너무 웃깁니다. 우리 재용이 미디어 오늘 보도는 더 웃겨. 이재용 부회장이 실제로 감 껍질을 깎았는지 위로의 말을 건넨 게 사실인지 진위 여부보다 관심 가는 대목은 해당 보도의 의도와 목적이다. 아무튼 이 기사는요 미디어 오늘의 정철원 기자가 썼는데 너무 재밌어요. 진짜 대박이다. 잘 썼어요. 근데 정말 황당한 보도긴 하네요. 네, 그런데 이런 식의 보도가 또 있었다는 거야. 더 팩트는 지난 23일에 이재용 부회장이 수개월간 수감 생활 동안 교도관들에게 예의를 갖춰 말과 행동을 해 교도관들 사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행패 안 부렸다고 칭찬받는 거야. 도대체 뭐야 이런 보도를 왜 하는 거예요? 더 팩트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같은 신사는 처음 봤다. 이미 알려진 인사가 아니었다면 누구도 그가 삼성 촌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정도로 전혀 재벌티를 내지 않는다는 익명의 관계자 진짜. 코멘트를 전했다고 합니다. 미치겠어. 자, 월간 중앙 4월호에서는 한 수사관이 이 부회장에게 탕수육을 시켜주겠다고 권하자 이 부회장이 수감 생활에 익숙해져야 하니 짜장면을 먹겠다고 거절했다. 내용이 보도됐다고 합니다. 정철호 기자 정말 깨알같이 찾아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언론이 이 부회장의 인간미를 강조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전에 우리가 말하는 경제위기 프레임을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먹히자 이제는 인격 있는 총수 프레임으로 여론에 호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무섭다 진짜. 네. 아 누가 보면 진짜 이거 거의 종교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이거는 내가 약간 박지훈을 대하는 듯한 말인데 우리 지훈이가 걸어가기만 해도 어쩜 저렇게 걸어 아유 말해서 아니 이렇게 한다고 범죄자가 이미 혐의가 벗겨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 와중에 우리가 최근에 굉장히 삼성 백혈병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직업병 관련해서 좋은 보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재판에서 여러 차례 이기고 그리고 우리 민원연 회원이기도 한 그 친구 신문분과 친구인 애가 있는데 그 친구 아버님도 요번에 삼성 관련해서 반도체 백혈병 진단 승소를 했어요. 그런데 좀 의미가 큰 게 그분의 이제 정직원이 아니고요. 하청업체 직원인데 그 순찰을 도시다가 이제 뇌종양일 겁니다 아마. 네네. 예. 근데 그래서 그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중 계약직, 그러니까 하청업체 직원으로는 처음으로 산재를 인정받았다.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보도들이, 그러니까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이런 상선 직업병 사태에 대해서는 무보도로 일관을 하면서 아까 내놓은 그런 황당한 보도들을 내놨다라는 것을 이 구치소 미담이 가리고 있는 진실이라고 해서 잘 쓴 미디어오늘 기사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이 얘기를 들으니까 또 참담하네요 정말. 그쵸. 어떻게 저런 보도를 할까요? 예, 그리고 이제 신문에 지금 이건희 차명 계좌 관련된 추가로 발굴된 차명 계좌가 SBS 여8뉴스에서 지난 27일에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저께 저녁에 단독 보도를 했고 예, 시사인도 보도를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겨레에서 이것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을 더 자세히 보도를 했어요. 그 국세청이 민주당의 이건희 차명 계좌 TF에 삼성 특검에서 밝혀진 것 이외에 더 이건희 차명 계좌가 있다고 이제 보고를 했다는 것인데요. 이게
차명 재산 규모는 4조 5천억 원이고 차명 계좌 수는 모두 1,199개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더 추가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심각한 상태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한겨레만 이게 오늘 어제자로 이제 자세히 보도를 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미디어 오늘 보도를 보니까요. 한겨레가 이렇게 추가로 자세히 하고 사설에서 비판을 했는데 다른 언론들은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대신에 광고가 쫙 깔렸더라라는 거예요. 경향신문이 30이면 전면 광고로 삼성 청소기, 동아일보 36면 전면 광고, 서울신문 30이면 전면 광고, 중앙일보 36면 전면 광고, 한국일보 30이면 전면 광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한겨레도 28면의 전면 광고를 LG 거를 넣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한겨레는 LG를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LG 예, 그런 상황. 이게 참 사실은 누구를 비판할 것이 아니고요. 이 신문사들이 이렇게 계속 광고로만 먹고 살게 되는 이 구조 자체에서는 굉장히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문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고 이 재벌로부터의 독립, 그 금권으로부터의 언론 독립이 정말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지 사실 머리를 맞대야 돼요. 일단은 감시가 필요하고요. 그동안 우리가 멍청하게 그냥 보도하면 보도 하나보다 하고 어떻게 보면은 광고성 보도가 아니더라도 관련된 보도를 제대로 안 내는 신문을 감시를 못했잖아요. 근데 이걸 제대로 감시함과 동시에 저는 신문사에게 당근과 채찍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채찍을 준과 동시에 또 어떤 구독수를 뭐 정말 제대로 좋은 신문을 살리기 위한 뭐 구독 운동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는 재벌로부터의 독립 이거를 좀 해 나가는 언론사들을 점점 우리가 시사인이 그거 굉장히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시사인을 구독해 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그런 생각이 거듭 듭니다. 어쨌거나 이 삼성으로부터 돈 받지 않고 언론사 운영하기는 거의 뭐 불가능한 수준의 지금 우리 상황이다 보니까 삼성이 대기업답게 진짜 초인류 기업답게 좀 언론에 대해서 이런 식의 조잡스러운 그 언론 플레이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미디어 스크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또 아주 자극적인 소재로 네.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럼 안 되는데. 예. 네, 보도, 그러니까 TV조선 오늘 주인공은 TV조선인데요. 제가 TV조선 보도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조선일보 보도를 볼 때는 아주 치열하게 뭉쳐진 악의를 느낀다면 TV조선 보도를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거는 수준 이하의 어떤 상식 부족. 정말 왜 이렇게 상식이 없는가? 왜냐면 이건 악의의 문제가 아니고 악의가 없음에도 아주 이상한 짓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예. 그 화면이 있어서 그래. 예, 그러니까 예, 수준이 보이는 화면 거예요. 영상을 예. 구성하는 과정에서 예. 진짜 수준이 보인다 수준이 이런 보이는 생각을 거예요. 할 때가 있어요. 보도 제목이 뭐냐? 낯뜨거운 모텔촌의 어린이 놀이터. 보도의 가장 큰 특징은 문제의식에는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러네요. 제목은 봐줄만해. 그러니까 보도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들이 이렇게 여러 군데 조성이 돼 있는데 그 주변에 숙박업소, 유흥업소, 막 단란주점 이런 그 얘기라는 거군요. 예,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난립해 있는데 네. 어린이들이 그 주변에서 그냥 막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원래는 학교는 몇 미터 이내에는 그런 게 맞아요. 못 들어서는 네. 규정이 있는데 어린이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놀이터에는 왜 그런 규정이 없느냐, 그렇군요. 왜 이게 이제 관리가 안 되고 있느냐라는 지적이에요. 자, 어린이에 그래.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보도죠. 네. 네. 근데 이 보도의 문제점은 뭐냐? 이 보도를 보면서 제가 이거 뭐 이러지?라고 느낀 부분은 어린이한테 인터뷰를 해요. 어린이한테 그 문제를 왜 어린이한테 물어보죠? 어린이한테 네. 그 어린이 인터뷰가 되는 배경은 뭐냐? 그런 어떤 모텔촌의 그 간판 이런 네온사인이 막 어떤 분위기인지 알겠습니다. 빛나고 있는 화면을 일단 자료 화면을 깔아놓고 거기 옆에다 또 하나의 별도의 작은 창 화면을 띄워놓고 어린이가 이제 얼굴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어린이가 무슨 초등학교 몇 학년 무슨 어린이인지 일단 이름이 여기 박혀있어요. 신원을 까버렸어요? 신원을 깝니다. 얼굴과 신원을 다 까요. 그리고 그 어린이한테 뭘 이렇게 질문하는 모습은 안 나와요. 그리고 그냥 어린이 발언만 나오는데 뭐냐? 낯뜨거운 문구에 유흥주점도 보입니다. 시끄럽고 신경 쓰여요. 문 열리는 소리도 좀 신경 쓰이고 라는 발언을 인터뷰를 합니다. 문 열리는 소리는 뭘 의미하는 거죠?
몰라요. 그러니까 기자가 뭘 질문했는지를 일단 안 보여주는데 그 전에 보여준 영상은 이게 얼마나 지금 유흥업소 때문에 애들이 피해를 입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기자가 애한테 무슨 질문을 했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라고 했을까? 모텔 때문에 너 놀이터 주변에 모텔이 있어서 기분이 어때? 그렇게 물어봤을 것 같은데. 저런 거 번쩍거리는 유흥주점 어때 보여? 라고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그 질문의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한 질문을 아니 애한테 그렇게 애한테 인터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애한테 인터뷰를 하려면 어리니까 미성년자한테 인터뷰를 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신호는 왜 깐 거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상하잖아요. 제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이거예요. 물어보게 되는데 물어보면 안 돼. 전반적으로 전체 혼란스럽다고요. 물어보면 안 돼.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저기에. 그 학생은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에요. 10살밖에 안 돼. 예, 정말 어린 아이고 그 인터뷰를 하는 배경을 보면 어둑어둑해요. 애가 밤에 그러니까 저녁 해가 진 이후에 그 인터뷰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어. 그런데 기자가 뭔가를 질문을 하는 거야. 애한테. 그 영상을 따려고. 보도를 만들기 위한 그림을 따기 위해서 애한테 뭔가 모텔촌이나 이런 유흥업소에 대한 불편함을 물어본 거야, 사실. 아니 그걸 꼭 애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처자님이 요거 이제 제작 가이드라인, KBS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 요걸 근거로 해서 반박을 해주셨는데요. 어린이 인터뷰에 여기 구체적인 지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냐, 2장 방송 제작 실무 지침 중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와 관련해 보호자 동의 조항이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는 어린이와 인터뷰하기 위해 부모나 법적인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 어린이는 어릴수록 자신의 의사를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어렵고 다루는 주제가 민감할수록 자신의 의사와 다른 결과에 이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부모와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데 이거 부모한테 동의를 받고 인터뷰를 시작했을까요? 저 아닌 것 같거든요. 아무리 봐도.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아닌 거는 100%고요. 네. 그 기자의 가족이거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조카한테 이렇게 나와서 놀라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이래도 되겠다 생각해서 그러지 않고선 이름과 그런 부적절한 질문을 해놓고 이름과 학년과 학교를 다 깐 거는 충격적이거든요. 그건 일반 모르는 사람에게 했으면 100% 뭐가 들어올 만한 내용인데 저는 저 학생의 부모님을 알아내서 걸어야 된다라고. 이거 진짜 취직 경위를 알아내야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거 보고서 보다 좀 빵 터진 게 선생님이 이렇게 수정해 놓으신 거예요. 만약 어린이가 질문의 의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서 왜 그런 걸 물어요? 라고 질문을 되돌려준다면 기자는 뭐라고 대답할 거냐는 거예요. 분명히 물어봤을 거예요. 아이는 100%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10살이니까. 이 상황을 모텔촌이 어쩌고 저쩌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 놀이터 근처에 뭐가 있나 보다. 밝아서 좋아요. 말면서. 왜냐면 인식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으면 기자가 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여기 봐라. 여기 막 모텔 있고 막 이거. 근데 모텔이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어린이에게 왜 3학년 애에게 그런 걸 물어보냐고. 진짜 저질이다 진짜. 그리고 반대 어린이가 이것도 너무 웃겼는데 어린이가 너무 성숙한 답변을 내놨다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저는 좋아요. 막 이런 답변을 했으면 어쨌을 거예요, 그거.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면 진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질문을 왜 했냐고요. 그러니까 애한테 물어본 것 자체가 그럼요. 완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자는 정말 성인이고 언론인이잖아요. 그러면 애한테 이런 그 놀이터 근처에서 노는 애한테 근처에 유흥가가 있어서 얼마나 나쁜지 이 질문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아니 그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애한테 물어보기 좀 꺼려지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시민 규정을 몰라도 그냥 제가 말했잖아요. 상식이 부족하다고. 아니 아까 보도로 소개해 줄 때부터 저는 대뜸 나왔던 궁금증이 그걸 왜 애한테 물어보지? 그러니까 모든 상식을 지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껴요. 근데 TV조선 기자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이름이 뭡니까? 성민혁 기자님입니다. 석이에요. 석. 그거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에요, 이거는. 네, 성민혁 기자님께서 아이 인터뷰를 진행하셨고요. 이 보도 솔직히 말하면 저는 좀 수상했던 게 뒤에는 뒷부분에 가면은 이제 그냥 동네 주민, 성인 어른에 대한 인터뷰를 해요. 다른 동네에 비슷한 사례를 보여주면서. 근데 여기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방이동 숙박촌에 자리 잡은 이곳은 아이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를 일단 찾아서 인터뷰하려고 했어. 내가 봤을 때.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왜? 인터뷰하려다가 못 찾아서 어른을 한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네, 좀 이거는
아니, 근데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 제도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린 놀이터 근처에서 네. 그 보도가 되게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는데요. 놀이터 근처에 모텔과 술집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놀이터에서 그 쓰레기통에서 술병이 발견된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놀기에 부적절하다는 것인데 유해한 환경 전반을 네.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얘기할 것은 우리나라 도심에 너무나 놀이터가 없고요. 놀이 공간, 이 휴게 공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놀이터라는 게 어린이 놀이터지만 어른의 놀이터도 되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맞아요. 어린이 놀이터에 저녁에는 굉장히 많이 가 있게 되는 그런 현실, 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딱 어린이 놀이터 근처에 숙박업소 이 이야기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어린이 놀이터에서 술을 마시면 10만 원의 벌금을 내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기서 술을 마셨다고는 되어 있는데 물론 그걸 통제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데 제도를 하나도 말을 안 하고 그냥 툭 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 인터뷰 말고도 다른 부분도 문제가 있는데 이게 너무 총체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보도 자체가 좀 부실한 와중에 짓을 한 거죠. 저질이다. 진짜. 보도가 되게 저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 얘기하려면 저희의 반론이 너무 많아져서 그냥 딱 어린이 그 인터뷰 가지고만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방송 심의 규정이나 그다음에 다른 다른 좋은 가이드라인 BBC나 뭐 KBS 거나 다 찾아보면 어린이 관련된 게 진짜 많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과하게 어린이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나. 그러니까 일단은 방송이라는 매체가 너무 어린이들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영향력이 너무 크고 특히 어린이가 방송에서 잘못 그려졌을 때 그 피해가 거의 평생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방송의 그 중요성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방송심의 규정에도 제가 몇 조 했지만 거의 한 10개 조항에서 어린이 관련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 이렇게 그리지 마라. 어린이 인터뷰할 때 뭐 이렇게 하지 마라. 어린이한테 재현시키지 마라. 어린이 배역은 이런 것은 주면 안 된다. 뭐 모든 하나하나가 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기본적인 그 철학을 방송 심의 규정을 알고 있으면 저런 인터뷰를 아까 말한 그 가이드라인이 없다 하더라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무 부주의하게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도할 어떤 꼭지가 없는데 급하게 뭐 아이템 발굴해내면서 만든 그런 약간 연속기사 시간 때우려고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제가 옛날에 정말 몇십 년 전, 한 20년 전에 제가 얘기했나? 방송에서 한 20년 전에 가장 충격적인 게 MBC 보도였는데 물 사고가 물놀이 사고가 나가지고 아이들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죽고 물에 같이 빠졌는데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한 명의 살은 아이를 친구들이 구한 거였어요. 근데 이걸 미담 보도로 해가지고 물놀이 현장에서 친구들이 친구를 구했다라면서 보도가 됐는데요.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친구를 구했냐 했더니 이게 뭐 던지고 이런 게 없으니까 아이들이 팔을 이렇게 잡아가지고요. 인간 띠 있기처럼 쑥 들어간 거예요. 물속에. 그래서 그 물에 빠진 애 한 명을 구해내고 또 한 명을 구하려고 했는데 그 아이는 안 떠올라서 죽은 거예요. 그런 끔찍한 사고였거든요. 근데 거기 기자가 가가지고 그 어린이들에게 그 자리에서 다시 재연을 하라고 시킨 거야. 애들이 이렇게 물에 막 들어가고 있어. 그런데 그 장면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방송에서 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미 한 아이는 죽었고 한 아이는 구해서 병원에 실려간 그런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남은 아이들에게 걔네들은 반흥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없지만은 그런 위험한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재현을 시키는 그런 행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살짝 기자들이 이 방송을 만드는 그림 만드는 거에 한마디로 그야말로 환장을 해가지고 그 개념이 없는 거죠. 이런 게 굉장히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충격적인 현장에 있었던 아이에게 다시 한번 그것을 되묻는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이거는 그야말로 2차 가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 보호해야 되는데 걔네들이 철없이 얘기하는 것을 그냥 실어줬어요. 근데 애들이 막 흥분 상태에서 오늘 너가 본 거 어땠어?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그런 행태들이 어린이에 대한 인터뷰들이 심각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이러면 안 된다. 진짜 무조건 최우선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고 그림은 나중에. 이건 다 어른의 말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어린의 시각에서 어린이들에게 큰 충격일 것이다라고 말해도 되는데 그걸 꼭 아이의 입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그 주책 없는 욕심을 버리셔라. 그리고 이 발언 자체가 뭘 의미하는지도
엄밀히 말하면 불분명하잖아요. 그냥 횡설수설 약간 그런 느낌이고 약간 흥분한 느낌은 있어. 그 카메라가 왔으니까 네, 아저씨가 와서, 물어보니까 아저씨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뭔가 말하는데 그게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내가 보고서에서 뭐라고 썼냐면 나는 저 부모가 저 화면을 만약에 본다면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며 그나마 좀 뭔지 모르는 어벙한 소리를 해서 다행이다 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불쾌할까 우리 아이에게 저런 걸 물어봤다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걸어버려야지 될 만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TV조선 오늘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오늘 자극적으로. 네. 저는 사실은 별로 아직 보고서가 나간 건 아니고요. 보고서 초안을 막 달라고 했습니다. 중앙일보예요. 오늘 후보가. 중앙일보에서 제보가 들어온 건데요. 친원전론자를 데려와서 이렇게 말해서 발음이 어려워. 환경론자라면서 인터뷰를 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기자가 왜곡된 질문을 해서 다른 답변이 나왔다라는 제보 내용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중앙일보에서 노벨상 받은 친환경론자 문 대통령 탈원전 재고 바란다라는 제목의 24일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는요. 전 미 에너지부 장관인 스티븐 추를 인터뷰한 것입니다. 이 스티븐 추는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그 에너지부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이 한국에 온 게 학회 비슷하게 해서 왔기 때문에 이게 카이스트 초청으로 방한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가졌고 거기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추 장관 관련 보도는 중앙일보만 나온 게 아니고요. 동아, 조선, 중앙, 한국일보에 보도됐습니다. 경향과 한겨레만 보도가 안 됐어요. 그런데 유난히 이 제보가 중앙일보만 나왔잖아요. 그래서 중앙일보만 뭐가 다른가 이렇게 살펴보면요. 제목 자체가 노벨상 받은 친환경론자잖아요. 네. 근데 과연 스티븐 추가 친환경론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계속 나오는 그 사람 이름 뭐야? 슐린버거. 그 사람이랑 좀 비슷한 거예요. 친환경론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원전을 찬성할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을 친환경론자라고 이렇게 딱지를 붙여도 되는 것인가? 꼬리표를 붙여도 되는 것인가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환경운동 경력은 또 하나도 없고 뭐 이런 거죠. 네. 네. 일단 이 스티븐 추에 대해서 보면요. 97년 레이저를 이용해서 원자를 냉각 분리하는 연구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으는 맞아요. 예.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에서 환경과 에너지를 총괄하는 에너지부 장관을 역임했고요. 오바마 정부와 스티븐 추는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화석 연료를 줄이고 대체 에너지를 하자라고 주장했지만 원자력은 안전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신문의 보도를 보면요. 이게 2011년 3월 16일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이 쓴 보고서인데요. 그러니까 보도인데요. 이 보도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핵 발전에 대한 재검토가 계속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 내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하다고 평가하고 원전 증설을 비롯한 원자력 에너지 확대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스티븐 추 에너지부 장관과 그레고리 제코 원자력 규제위 위원장은 이날 의회 청문회와 백악관 브리핑 등을 통해 미국 내 104곳의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하다고 밝히고 핵 에너지 정책을 고수할 것임을 강조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븐 추가 환경과 관련된 일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방식이 친환경이었다고 평가하고 친환경론자라고 칭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해 보인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고요. 많은 환경단체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친환경론자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좀 모순이다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래서 아무튼 제목 자체가 이게 약간 잘못된 프레임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냥 스티븐 추가 미 에너지부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탈원전 재고 바란다라고 말했다라고만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 부분이 좀 적절치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추 장관이 지적한 탈원전 이후 독일의 피해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과 다르다고 합니다. 추 장관이 탈원전 정책 이후에 독일 산업은 피해를 봤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이제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오마이뉴스에서 독일 탈원전 뒤 전력 수입 늘었다? 완전 가짜 뉴스라는 7월 25일 보도가 있었어요. 이 보도에서는 독일 생태연구소 부소장을 역임한 펠레스 마테스 박사가 독일은 외국에서 더 많은 전력을 수입하고 있지 않고 이전 어느 때보다 많은 전기를 수출하고 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븐 전 장관의 주장이 좀 일방적인 내용이었다.
라는 것이고요. 이것 말고도 사실은 아주 디테일하게 이 추 장관의 하는 발언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고 중앙일보가 그대로 전하면서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추 장관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이 206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로 전력의 50%를 발전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중앙일보가 이것을 전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206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로 완전히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라고 전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과거 후보 시절 언급한 연도를 사용해서 잘못 정리한 것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60년까지 완전히 전환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2060년에는 원전에 의존한 전력 생산에서 완전히 벗어나겠다라는 선언을 한 것은 그 대선 때 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기준으로 계획된 원전은 더 이상 짓지 않고 이미 건설된 원전의 수명이 폐기되는 시점이 2060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건설된 원전의 수명을 폐기하는 시점을 그때쯤으로 잡았던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정확하지 않은 보도를 중앙일보가 했다라는 것이고요. 환경운동연합이 이것과 관련돼서 홈페이지에 노벨상 수상자 스티브 추 박사가 조언할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그 장제연 공동대표의 글을 기고문을 올렸어요. 근데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일방적으로 스티븐 추 박사 내용 그 인터뷰를 부각하면서 뭔가 우리의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그 원전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것이 아니고 좀 검증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내용이었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식으로 보도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극성이 떨어지네요. 네, 저는 너무 좀 약합니다. 그리고 너무 했던 내용이야. 이런 식의 내용. 쉘렌버거 때문에. 네, 쉘렌버거가 너무 이미 막 후쿠시마 네. 맛있다 막. 네, 맞아요. 그 소고기 맛있다.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안 돼. 네. 근데 추는 좀 떨어지네. 아쉽네요. 추는 너무 상식적인 사람이 있는 네. 것처럼 얘기했어. 저기 우리 석민혁 씨랑 미스터 추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을 후보로 가지고 왔습니다. 누구 또 차명진? 박민식입니다. 차명진도 이제 안 돼서 제가 요새 굉장히 가져왔는데 여전히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여전히 종편에서 맹활약 중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분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는 비슷비슷해요. 근데 적폐청산 하지 마라. 이명박 박근혜는 죄가 없다. 이겁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박민식 씨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제가 소개해드릴 발언은 이분이 이제 방송사를 가리지 않고 다 나옵니다. 채널A, MBN, TV조선을 다 나오고 있는 몇 군데 약간 나가서 파일럿 방송처럼 이렇게 하니까 다른 나와요. 데서도 섭외가 들어오는구나. 그럼요. 이제 다 나오는데 먼저 소개해드릴 발언 11월 23일 채널A 신문 이야기 돌직구 쇼에 나와가지고 이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가 일전에도 한번 이런 발언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군의 댓글 조작, 여론 조작과 거기에 김관진 장관이 관여되어 있다는 이런 사실을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죄가 아니다. 네. 새로 정말 심각한. 당연히 해도 된다. 네. 이분의 특징이에요. 여러 가지 뭐 방식으로 이분들이 무죄라고 주장을 하지만 과감한데요? 제가 볼 땐 어요. 과감한 게 아니라. 네, 발언을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자기 페이스북 글을 자랑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김관진 장관이 구속되는 날 개인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김관진 이거를 소개해드리자면은 김관진 장관이 석방된 게 구속이 됐다가 구속 적부심 재판에서 심사에서 구속이 부적합하다고 판결돼서 석방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네. 건 거죠 그거를. 네. 내가 석방되어야 한다라면서 맞아요. 그걸 건 거예요. 네, 그래서 법원이 인정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했는데 인정이 왜 돼가지고. 저런 짓을 해? 이랬는데 정말 됐어. 약간 충공갱이었는데. 예. 그래서 이분이 내가 김관진 장관 구속되는 날 내가 페이스북에 썼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런 걸 예상했다 이거지. 아이고. 예언가. 네, 근데 그게 진짜 환상적입니다. 자, 그때 자기가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김관진 장관을 이순신 장군의 제가 굳이 비교하자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비교하네. 이순신 장군네. 세상에. 이순신 장군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이었는데 구속이 됐죠. 똑같이
비교하는 게 아닌데 비교를 하고 있어요. 선조 임금이 일본과 또 간신들의 관계에 빠져서 간신. 네. 그 충신인 이순신 장군을 그렇게 구속을 못 시켜서 안달을 냈어요. 결국 구속을 시켰습니다. 저는 김관진 장관을 구속할 때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돈을 받아먹은 것도 아니고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구속을 시켜야 되느냐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이거 부끄러워해. 부끄러워해야 돼. 제 말투에 시비를 거세요. 이거 알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썼을 거예요. 네, 조신하게 제가 해보죠. 비슷해요. 근데 제가 약간 과장이 됐지만 이분 말투가 기본적으로 비슷해요. 예.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형법에는 형법 절차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비례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게 싹 다 무시되고 죄가 성립되지도 않았는데요. 급하게 구속을 시켰다. 이런 부분을 볼 때 무리한 구속이었다. 사이버 댓글을 단 것 그 정도 가지고 구속을 시키느냐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진짜? 예, 죄가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고 죄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중한 죄가 아닌데 굳이 구속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번 적부심에서 재판부가 적절하게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이순신 장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이거는 정치인에서 뭐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제가 별다른 코멘트 붙이지 않겠습니다. 지금 구속된 이 김관진 장관을 구속된 이순신 장군에 비유를 했고, 네 아무튼 그런 거죠. 예, 뭐 알겠습니다. 네. 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연합뉴스 TV 뉴스포커스에 11월 24일 날 나와서 이분이 또 네 여기에는 강기정 민주당 전 의원과 같이 나왔어요. 네. 세월호 6.5 은폐 사건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두 사람이. 그래서 이때 강기정 전 의원이 자유한국당이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상규명을 방해했으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박민식 전 의원이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일에 대해서 슬퍼할 권리도 없습니까? 아니 자유한국당이 뭘 그렇게 많이 방해를 했습니까? 뭐가 그렇게 소극적이었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네,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하는 말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세월호 비극에 대해서 온 국민이 다 슬퍼할 권리가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슬퍼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왜 이래? 슬퍼하면 되지. 이제 와서. 아니 뭐 지금이라도 슬퍼해도 되는데.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 강기정 전 의원이 자유한국당이 세월호 참사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뭐라 그러냐? 그럼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국민들,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세월호 비극에 대해서 슬퍼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약간 좀 이상한 분인 것 같아요. 그거 진짜 좀 이상해요. 예. 아무튼 네, 나쁜 사람이랑 그런 느낌보다 진짜 이상하고 걱정된다는 느낌이. 이것도 제가 별다르게 반박하거나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상하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11월 28일 날 나와가지고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한다고 하는데 적폐청산은 누적돼 있는 켜켜이 쌓여있는 나쁜 관행들을 개선하고 시스템을 바꾸는 것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한다고 하는 이 적폐청산은 검찰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냥 감옥에 넣고만 있다. 제도 개선은 안 하고 전 정부 또는 전전 정부 사람들을 겨냥해서 검찰을 동원해 사람들을 압박하고만 있다. 이런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 주변 반응이 어때요? 뭐 패널들이나 진행자? 패널들이 비판을 하죠. 반박을 하는데 이분은 개의치 않아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뭐냐. 그거 가지고 또 여러 사람들을 수사하고 구속하고 있는데 특수활동비가 뭔지 일단 국민들한테 내놔보자. 도대체 이런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수사하고 있잖아. 그래서 뭘 국민들한테 내놔. 이게 무슨 말이야 진짜. 네, 아무튼 간에 이분의 이 발언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특수활동비의 어떤 구속이래. 특수활동비의 어떤 수사 현황 그리고 김관진 전 장관 관련 군의 어떤 여론조작 정황, 수사 상황 이런 재반 상황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이분이 너무 여러 군데 나와서 볼 시간이 없는 거 아니에요?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알아도 이러는 건지 굉장히 미친 척 하는 건가? 너무 극단적인 주장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땐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이걸 굳이 비교하자면 굉장히 극단적인 주장이에요. 일단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좀 그렇게까지는 또 말 안 하고. 뭐 자유한국당도 뭐 비슷하긴 한데. 네, 그래. 맞아. 내가 저 깜빡했네. 네, 뭐 적폐청산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이 똑같은 주장 하잖아요. 사람들만 감옥에 넣고 있다. 사람들만 감옥에 넣는 게 아니고요. 죄가 있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어야 되는 거고 당연한 거죠. 예. 아무튼간에 저는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그럼 누가 더 제일 나쁜 것 같아? 오늘 한번 가시죠. 어린이 아동보호 한번 가시죠, 여러분. 오늘은 저도 어린이 갑니다. 저도 어린이. 짜증나 진짜. 민혁 기자로. 야, 너 지금 방금 진짜 짜증냈어. 아니 도대체 이걸 왜 못 이깁니까? 박민식 씨가? 박민식 씨가 뭐 애들한테 가서 인터뷰했습니까? 진짜 억울하네. 생각보다 제가 수위가 되게 높은데 안 돼요 잘. 제가 갖고 나온 사람들이. 왜냐면 그 사람들은 너무 그냥 그럴 사람들이야. 그래요? 기대치가 있어. 그러니까 기대치가 조금 있어. 어차피 헛소리를 하는데 더 폐륜적으로 하느냐 덜 하느냐. 그럼 제가 그렇군요. 내일부터 전략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람으로 갖고 나오겠습니다. 네. 오케이. 그게 낫겠네. 네, 오케이. 내가 너무 센 것만 고르다 보니까 자꾸 그럴 듯한 놈들만 골라왔군요. 네, 어쨌든 성민혁 기자님께 박수 한번 축하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잘하세요. 예. 일단은 방송심의 규정과 그 가이드라인들 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도 좋은데요. 그냥 상식을 좀 고려하세요. 상식을. 아니 근데요. 내가 하는 행동이 이상한데 왜 이런 느낌? 그런 감수성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규정이나 이런 걸 다 안 상태에서 많이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무조건 너의 상식은 왜 이렇게 떨어져라고 말하기보다는 일단 공부를 하셔야 기자가 되셨으면 공부를 하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휴가 내시고 공부 좀 하고 오십시오. 네. 예. 자, 오늘의 나쁜 보도. 오늘의 나쁜 보도는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대댓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광고를 하자마자 바로 지금 레이니 칠세님께서 3,000원을 후원을 해버리셨어요. 이거 굉장히 실질적인 소득입니다. 네. 역시 셀러브의 광고. 그리고 이정일 PD의 어떤 기획력. 이 PD님이 약간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내가 이 광고를 오늘 찍을 것이다. 네. 이 아이디어 어떠냐. 네, 미리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성공입니다. 성공했어요. 예. 네, 아무튼간에 이놈의 그 광고 때문에 제가 어제 약간 내가 조울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하루 종일 꿀꿀한데 또 이 녹음은 또 너무나 쾌활하게 멍청하게 또 한 거잖아. 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내 목소리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아니에요. 처장님 목소리예요. 그래? 네. 누가 들어도. 레이니 치세님. 네. 그 영상 버전 아시죠? 네. 영상 버전에 등장하는 여자 아이를 보면서 왠지 모르게 그 그림이 김원경 차님과 닮아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회원가입을 예약하신 그 광고를 보고 다음 달부터 후원하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계시고 네. 역시 이게 재미있습니다. 처장님이 또 한 건 하셨습니다. 아무튼 이런 또 뭐라 그러지? 이런 거에 힘입어가지고 제가 더 재미있는 광고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상 어제 방송 굉장히 우리 모두 열심히 했지만 지금 광고 때문에 다 묻힌 거 아닙니까? 아무도 지금 방송 내용에 대한 얘기를 안 합니다. 이거 정말 큰일이네요. 너무 웃긴다. 그리고 제가 읽을 때요, 미련곰탱이님께서 되게 좋은 말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그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거를 좀 다 규정이나 이런 거를 다 모아놔서 기자들이 들을 수 있게 볼 수 있겠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도 그 생각을 못했네요. 저만 그냥 꼭꼭 보물처럼 쥐고 앉아 있었던 경향이 있어서 제가 또 우리 홈페이지 그 쭈물럭거리는 박재선 부장에게 방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좋습니다. 이거 아주 좋습니다. 관련된 모든 가이드라인들을 모아보는 작업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기자들한테도 좋은 거지만 저희 활동가들한테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저도 보고 썼을 때 진짜 참 도움이 됐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그 준칙을 그러니까 KBS 그 제작 가이드라인을 구글에 검색했는데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 게 잘 안 나와요. 각 방송사 가이드라인과 모든 인권 준칙, 재난보도 준칙 다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보고서 고칠 때 처장님이 주신 그 한 꼭지를 가지고서 이제 아주 소중하게. 저도 그런 편이거든요. 좋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 미련곰탱님이 그 아이디어만 주신 게 아니라 또 제보도 하나 주셨어요. 지금 청와대가 진행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아시죠? 네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거의 모든 신문사들이 강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보도가 있다. 심지어 중앙일보도
그러니까 JTBC와 같은 계열인 중앙일보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관련 이 국민청원 관련 보도를 좀 모니터해달라. 이런 제보를 또 주셨네요. 네. 자, 재미있는 얘기가 참 많네요. 또 미령곰탱님께서 미령곰탱님 스페셜인가요? 네, 근데 오늘 유난히 뭐가 많네요. 봉봉 선임활동가는 농땡이 피우다 혼나지 마시고요. 처장님 잘 혼내시지 않으실 거라 보이는데요. 막 이렇게 쓰셨습니다. 네. 근데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요. 제가 별명을 어제 좀 멋진 별명을 쪄달라고 했더니만은 쌍칼 판사? 이건 초장님이 원하는 그 요염한 느낌이 아니에요. 나는 옥수수 요염차 같은 걸 만들어 달라는 건데. 옥수수 요염차 같은 걸 만들어 주세요. 쌍칼 판사라고 누가 올려주셨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미령곰탱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식의 별명은 원치 않고요. 좀 거부하셨습니다. 뭔가 좀 멋진 그런 별명을 원합니다. 네. 네, 너무 반응이 뜨거워서 저희가 또 감사하네요. 네. 분명히 또 악플을 달고 싶지만 참으신 분들이 이거 계실 겁니다. 김밥 천국에서 라면 먹다가 살에 걸려서 사망 신고 낼 뻔. 그 광고 때문에 제가 티에로님인가요? 아니요. 오즈월드 영영님이신데 제가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사무실에서도 술렁술렁했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효강 활동가 영상 만드는 안효강 활동가가 정말 반응이 없고 거의 무표정과 무반응이잖아요. 굉장히 예의가 바른 사람이잖아요. 근데 계속 비웃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웃긴데 그 웃음 참는 거 아시죠? 나를 계속 눈치를 보면서 막 비실비실 이러면서 솔직히 말해 그랬더니 말을 못해. 괜찮습니다가 안 나오는 거야. 참 그래서 막 이러고 있는데 진짜 너무 슬프더라. 진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제가 광고를 사실은 이것도 특집으로 내일 따로 할 건데요. 지금 다음 스토리 펀딩에 가시면요. 보도 지침을 쳐보시면 뭔가가 나옵니다. 펀딩이 나오죠? 스토리 펀딩. 민원연이 보도 지침이라는 책을 냈어요. 책을 얼마나 작년 초부터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오래 걸려서 보도지침이라는 책을 냅니다. 한마디로 1986년에 보도지침 사건이 터졌을 때 관련된 재판 기록 전체와 그 관련 내용을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나왔던 신보도지침성 일들을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YTN, KBS, MBC 그리고 이정환 사장이 또 그러니까 미디어오늘 이정환 사장이 그 신보도지침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짚어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그런데 이 보도지침,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정권으로부터 인한 그 언론 장악 이 부분이 아주 집대성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책을 스토리 펀딩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사시라고도 하지만은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에 이 책을 꽂을 수 있게 여러분들이 구매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 스토리 펀딩으로 들어온 수입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공공도서관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보도지침, 민원연에 후원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보도지침을 한 권 사서 집에 우리 활동가 제작한 그 박재선 활동가 말에 의하면 간지나는 책이라며 책장에 꽂아놔도 참 간지나는 책이라고 그러는데요. 책을 하나 사시고 그리고 기왕이면은 우리 동네 도서관 또는 뭐 학교 자신의 학교로 보내달라고 하시면 그렇게도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나 학교 도서관 등등에 기부하시는 몫으로 구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관련된 내용은 앞으로 계속 광고를 만들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터는 내용 내일까지 계속 되겠네요.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